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알아봅니다. 북한이 어제 심야 시간에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기습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력 규탄했습니다. 헬로윈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었는지 판단합니다. 전국의 수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이 조기 귀국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BTS 전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솔로 가수가 핫100에서 1위에 오른 건 같은 팀 멤버 지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늦은 시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의 제주 입항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 예정된 6.25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11시 55분가 자정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쏜 미사일은 각각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100킬로미터로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심야 미사일 도발은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가 어제 오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따른 반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6.25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강력 규탄하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지난해 헬로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지 5개월여 만인데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헬로윈 참사 책임 문제로 거듭 머리를 숙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야당은 이 장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아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탄핵 인용을 요청했고 이 장관 측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요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참사 사후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으로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있느냐는 겁니다. 헌재는 반년 가까운 심리 끝에 오늘 오후 2시 이종석 재판관을 중심으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일기장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일기장에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교사 A씨의 일기장입니다. 숨지기 2주 전에 적은 건데 업무 폭탄과 학생 암흑의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거워지고 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숨이 막혔다고 써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난리 앞의 단어는 학생의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학생이 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해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제보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열린 교육청과 교원단체 기자간담회에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도 같은 일을 당했다며 조사를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 주세요, 선생님. 교육부는 숨진 교사 사건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하기로 하고 숨진 교사의 동료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경찰은 고인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이제 핵심 쟁점, 완전히 이제 결론이 나긴 하는 건데 핵심 쟁점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정사상 처음이죠. 예. 네, 헌정사상 처음이고 일단 2번의 변론 준비기일과 4번의 변론기일을 거쳐서 지금 18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훈시 규정이라 그보다 더 좀 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았는데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 167일 만에 오늘 이제 결론이 납니다. 탄핵 심판 관련된 이제 인용 기각 여부의 주요한 쟁점은 일단 그 당시 헬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 막을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헬로윈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두 번째 이슈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이 세 가지 정도가 될 텐데, 예. 일단 국무위원을 파면 결정을 하는 것과 같은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이상민 장관이 과연 도덕적,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자유롭기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파면이 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어찌 보면 그게 결국 오늘 결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되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것이 그냥 정치적으로 잘못했을 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직무 집행 중에 그리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 사유일 때 탄핵이 되는 것인데요. 또한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6명이 그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탄핵 결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9명 중에 4명만 반대를 해도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늘 결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상민 장관의 어떤 법률 위반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중대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법 쪽의 좀 대부분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참사가 159명의 국민이 사망한 그런 또 커다란 참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 결과적으로는 오늘 탄핵 결정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조계의 전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그 당시 대응, 그다음에 언행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국무위원직을 파면 결정을 내릴 만큼 이게 과연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어떤 특정하게 기소가 된 그런 여부도 없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분명히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겠습니다만 이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측도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에 근거해서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거든요. 이 주장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은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이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본인은 준수를 했다는 것인데요. 도의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비판을 떠나서 탄핵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면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겠지만 국회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그리고 장관이 주장하는 부분을 다 양쪽에서 들어봤으니까요. 과연 법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탄핵을 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국 결정을 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교권과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학생인권 조례를 그러나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학생인권 조례는 사실 이 만들어질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뽑는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꼽는 게 일단 첫 번째 차별 금지입니다. 차별 금지가 왜 독소 조항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이죠. 선생님은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러면 뭔가 잘한 학생을 칭찬해도 차별이 되고 다른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되고 누군가 어떤 학생이 뭔가 잘못해서 혼을 내도 차별이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소지품 검사, 뭐 압수 같은 것들을 다 금지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종종 선생님이 저희 가방 한 번씩 뒤져가지고 이제 학교에 갖고 오면 안 되는 것들 뭐 가져가고 혼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조항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학생이 만약에 학교에 흉기를 들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압수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상적인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교권에 굉장히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 그런 조항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이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책무성 조항 넣는 것을 검토한다면서 개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조희연 교육감도 이 부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정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지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은 일단 교권 하락, 지금과 같은 이 교권이 추락한 상황 자체가 그 원인이 모두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좀 따져봐서 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학생의 인권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바로 교사들의 교권이 추락한다라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보기도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도 그리고 교사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인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근본적인 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의 이제 분석과는 달리 최근에 이제 교권이 많이 추락해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원인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에 적용될 때는 그 이상과는 달리 좀 잘못 적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생인권 조례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제 아동복지법에 보면 2015년에 보면 이제 정서적 학대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도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죠.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없을 텐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인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면 그냥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선생님을 고소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지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 이제 학교 내 학폭 관련해서 이제 그걸 좀 예방하고자
학폭위가 열리고 어떤 처분이 나면 그걸 다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기재하면 아이들 입시에 문제가 생기죠. 그 있으면 아무래도 입시에 불이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화살을 어디다 돌리느냐? 선생님한테 돌립니다. 선생님을 상대로 이걸 바로잡아달라 고소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에 대해 선생님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적으로 조례도 그렇고 법도 만들었습니다만 그게 현실에 적용의 문제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조례 자체를 이제 교권의 적처럼 좀 단순화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고통이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이제 뭐 여론조사 등의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좀 놀라웠는데요. 교사 10명 중에 9명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아서 신고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런 불안감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여론조사였는데요. 특히 10명 중에 6명은 실제로 본인이 신고를 당하거나 주변 동료 교사가 당하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신고 내용 가운데 정서학대가 60%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백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것을 정서학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교사들이 이런 신고 위험에 대해서 모방비로 노출돼 있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조사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제도 이제 부산에서도 이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교사가 학생을 체벌을 하면 아동복지법 때문에 이제 신고가 되는 상황이고 뭐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미성년자니까 또 처벌이 안 되죠. 자,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 아닌가요? 사실 뭐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 아이와 선생님을 분리 조치하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교보위가 열리죠.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게 열려서 선생님의 교권의 침해가 있는 점을 판단하는데 문제는 저 상황에서 부모가 만약에 선생님을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 교보위도 스톱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이럴 때 어떻게 안 맞을지 어떻게 피해야 할지를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교권 추락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번 기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학부모들이 막 밤늦은 시간이나 아무 때나 막 전화해서 막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하면 이거 녹음합니다. 이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예 매뉴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게 학부모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3의 이제 민원 상담 기관 같은 것을 학교 내에 만들어서 한번 걸르는 장치들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은 교권 침해한 학생의 행적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법 개정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원지휘법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교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생부에 결국 기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입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좀 고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실효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 일부 진보교육계에서 격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학생부에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그 교원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교원지휘법을 개정해서 학생부에 기재를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그 교사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주거나 또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지 않게 된다면 교사들은 또 이 학폭이나 또는 뭐 그 교권보호위원회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교사로서 제대로 된 뭐 수업이라든지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분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 특히 소송이 지금 시작이 됐을 때 교사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 나아가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장맛비 침수 걱정에 더해서 성범죄 위협까지 시달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늦은 밤 골목길로 경찰차 2대가 들어오고 출동한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춰가며 반지하 주택 가림막 주변을 살펴봅니다. 잠시 뒤 경찰관 2명이 운동복 차린 남성의 팔을 붙들고 나옵니다. 12일 새벽 1시 20분쯤 여성 혼자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창문으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 휴대전화에선 피해 여성을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불법 촬영에 피해를 입은 집입니다.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옆이 뚫려 있어 범행이 가능했는데 범행 이후에도 추가로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금도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그냥 내부가 잘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 커튼 치고 살고 있어요. 4일 관악구 신림동에서도 여성 혼자 사는 빌라 내부를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이은 성범죄로 여성은 불안하지만 단순한 훔쳐보기 같은 범죄는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전혀 고의가 아니고 우연히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 계속되는 장맛비에 침수를 걱정해온 여성들은 성범죄까지 잇따르면서 이중고를 호소합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수해 상황에서 해외 출장길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이 논란 끝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출장단 중에서는 수해 입법을 담당하는 박정 환노위원장도 포함돼 있어서 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출장길에 올랐던 민주당 박정, 윤준병, 최기상 의원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해로 고통을 받으시는 국민들 계신데 저희가 꼭 필요한 외교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치 않았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르던 상황에서 해외 출장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조기 귀국했습니다. 출장단은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각국 국회의장을 만나고 오는 28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해 지원과 복구 등 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박정 환노위원장이 포함돼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때는 언제고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수해 기간 중 해외 순방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조기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각국 국회의장과 공식 일정이 예정된 박병석 전 의장은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지난 주말 유럽 출장을 떠나 논란입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이 현지에서 화상회의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틀 사이 광주와 전남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으로 국회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게 되면서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윤리자문위의 의견이 나오자 야당은 이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남국 제명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코인 관련 언급을 삼가했던 지도부가 코인 보유와 관련한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주장했습니다. 각 당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 자진 신고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5명의 의원 중 여당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윤리위 제소도 요구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뭐 그런 게 있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투자한 것을 두고 거래 횟수를 곱해 수십억 원을 만들었다며 그런 식이면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은 몇백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김남국 사태 물타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신고해서 조사한 김 의원 사건과 자진 신고한 의원들의 코인 거래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진술한 김남국 의원과 자진 신고한 의원들을 같은 잣대로 놓고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났던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일정을 앞당겨서 귀국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 귀국한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가 심각한데 그래도 출장을 강행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진심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게 아무리 2달 전에 준비됐고 또 결례를 범할까 봐 결정해서 간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박정 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 국민들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생각할 때 잘못한 게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나 뭐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면 뭐 잘못한 거다. 이런 의미인가요? 글쎄요, 뭐 그런 비판도 가능할 수 있는 워딩인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이제 말꼬리 잡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히 뭐 잘못된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런 사소한 문제가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게 참 정치가 한가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이 지금 물난리고 저희들도 아직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게 아직 비가 다 그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 진로에 따라서 또 엄청난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 수해 대처를 그렇게 못했다고 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 정도가 아니라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확실히 좀 더 몸가짐을 바로 하고, 국민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실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글쎄 뭐 말 자체가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고 나는 뭐 개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뭐 본인들의 처신도 그렇고 지금 말한 것도 그렇고 별로 적절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수해 중 출장을 놓고, 해외 출장을 놓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환노위원장이 베트남으로, 그것도 집중호우가 막 시작된 오늘 떠났다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때는 언제고,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제 박정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환노위원장, 이 수해 관련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정부에서 이제 특별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특별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일정대로 만약에 뭐 5박 6일 출장을 갔다 왔다면 이 법안들이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일종의 뭐 사과의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뭐 국민들이 생각하시면 요 마지막 한 글자를 생각하시니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고 알고 있다고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그 사과를 하려고 한 거는 잘했다. 그러나 흔쾌하지 못한 모습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그 지위가 있고 그 지위가 가지는 책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감에 준해서 행동하지 못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거는 반성을 하고, 우리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어려울 때는 국민을 위해서
항상 있든 없든 대비를 하고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먼저 우선시해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할 일이 있음에도 나갔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지 못했다. 이것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 출장에 민주당 의원들만 갔잖아요.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도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당에서 막아가지고 이제 못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비난이 이제 좀 민주당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결정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비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 과거 비난 때문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글쎄, 지난번에 보면 이 수해 때 어떤 비극도 그냥 대통령 또 정부 여당 비난 소재로 삼았던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넘는 목숨 이런데도 거기들 대통령의 외교를 비난하려고 했고, 사실 대통령의 외교와 의원 개개인의 외교가 비중이 어디가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우크라이나 방문은 거기서 계속 초청했던 일정이고, 또 거기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지만 G7 정상들이 다 방문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론이라고 하는 그 진영의 이론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치 외교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쟁 중인 나라 두고 야박하지만 지금 벌써 재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그렇게 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갔는데 우리가 재건에 끼겠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비중 있는 외교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외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병석 전 의장이 가는데, 베트남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는데 수행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도 그만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정말 본인들의 어떤 처신도 문제지만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없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앞서서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해 중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놓고 재난 컨트롤 타워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자, 당시 발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없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자, 저 발언에서 대통령을 민주당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베트남으로 바꾸면 완전히 같은 거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정도로 일각에서는 이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선출직,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대표라는 거를 마치 본인이 더 권한이 높고 지위가 높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에이전트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대리인은 뭡니까? 주인의 의사를 읽어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여서 나 아무렇게나 하고 나의 어떤 그 주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의사를 나한테 표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의사를 반영해서 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어려움을 먼저 알고 모든 판단의 근거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일부 어쨌든 간 것 자체보다는 돌아와서의 태도, 대통령실의 해명 이런 걸 비난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비난한 주체가 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과거 했던 비난의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로남불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남 지역의 수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유럽 출장길에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도 정말 뭔가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이네요. 22일 날 출장길에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 모두가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자원봉사하고 있고요. 근데 가는 이유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뭐 본다고 유럽으로 출장 갔다고? 솔직히 말해서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죠? 무슨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외교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 카운터파트와 무슨 약속이 돼서 정상회담이나 무슨 뭐 국회의장과의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갈 생각이 날까요? 정말 제가 만약 광주시장을 맡고 있다면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좀 비피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출장을 가다니 아까 얘기한 홍준표 시장이 오버랩 되는데 그분이 저 뭐 골프 문제 없다고 한 게 경북에 피해가 있지 광주에 피해, 저 대구에 피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분 혹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피해는 전남에 있었지 광주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예. 뭐 그렇거나 아니거나 광주도 피해가 있었다고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장이 이런 상황에서 간다? 이건 여름 휴가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빨리 귀국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나서서 이 강 시장을 좀 빨리 귀국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의원들처럼 조기 귀국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만약에 지금 의원들한테 빨리 귀국하라고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같은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강 시장에게도 똑같이 권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지 본인들이 누리는 권한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혜택 이걸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코인 거래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국민의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당 소속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입법 관련해서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업무 시간에 또 거래가 있었다는 지금 보도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상임위 중 거래가 몇 번뿐이라고 거짓 진술한 김남국 의원과 자진 신고한 의원들을 같은 잣대로 놓고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이 권영세 장관은 이야기하기를 본인은 수천만 원 정도를 코인에 투자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게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과는 달리 본인이 이제 자진 신고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야기로는 이 김남국 의원과 이 자진 신고한 의원들을 같은 잣대에 놓고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글쎄 이제 그 권영세 장관뿐만이 아니라 뭐 10여 명이 지금 코인 그렇죠.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걸 상황을 확인해서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 그래서 뭐 확인된 사실 기준으로 해서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디 당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차이를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 그야말로 코인 거래 자체, 투자 자체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남의 돈이라든지 혹시라든지 뭐 이른바 뭐 드랍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뭐 특혜를 받은 거 있는지 그런 거 첫째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업무 시간 중에 혹시 거래한 게 있는가 회의 중에 예. 또는 뭐 장관 재직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거래한 거 없는가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해 충돌 여부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만약 거기서 김남국 의원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윤리위 제소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가지고 다른 당 의원들도 다른 의원들도 뭐 코인 거래가 있었다, 코인 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처리를 미루고 이분들의 것을 확인해서 같이 해야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윤리특위를 열어서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리가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 다른 의원들도 의혹이 확인되면 그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김남국 의원 처리를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과 자진신고한 의원의 코인 거래는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기에 지금 뭐 권영세, 물론 뭐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윤리위 자문위가 이 자진신고한 의원들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지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잣대는 같아야죠. 그러나 그것의 수위, 어쨌든 정상 참작, 이런 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잣대만은 같은 잣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진신고했다는 게 정상 참작의 요건이 되고, 그다음에 그 한 어떤 규모나 빈도수나 그다음에 한 행위의 시간이나의 적절성, 이런 것들은 그 수위를 정하는데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도요, 이런 것들을 권영세 장관한테 비난을 하고 어떤 윤리를 제소하고 이렇게 하려면 김남국 의원 건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그 정당성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 건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엔 논란을 일으켜서 이 상황을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의도, 다시 말해서 적대적 공생, 그다음에 이익의 카르텔, 악의 카르텔,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에서는 알게 모르게 똘똘 뭉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드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잣대로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문제를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건을 여기다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교수님 말씀대로 먼저 처리를 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남국 의원이 징계를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상임위 도중에 그 수백 회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권영세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업무 시간에 뭐 한 거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거래를 한 게 아니고 그 우리 주식할 때 이제 앱으로 이제 예약 걸어놓은 것처럼 얼마에 자동으로 팔아지게. 자, 그렇게 걸어놨는데 그 시간에 뭐 공교롭게 팔린 게 됐다. 거래가 된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징계 사유가 된 거라고 교수님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권영세 장관 뿐만이 아니라 거래한 김홍걸 의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자진신고를 했으니까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게 이제 업무 시간 중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동 거래를 걸어놨다? 뭐 글쎄, 그것도 주식 거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 거래도 그렇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본인이 해명과 같지 않고 본인이 정말 뭐 장관 업무 중에 또는 국회의원 업무 중에 상임위 회의 또 본회의 중에 거래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징계 대상이 돼야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김남국 의원 건은 우리가 처음 문제가 불거진 게 FIU에서 자금 세탁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사 의뢰된 것, 그것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만 그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팩트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잠시 해보자면요. 김남국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상하기에는 이게 제명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제명이 하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이번에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또 한 번의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이현욱 의원이 이제 비명계 의원으로 이제 꼽히는 의원이고, 그리고 극히 일부의 의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자, 이런 생각이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조금 번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82명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김남국 의원은 제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느끼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국민에게 국회의원들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시고 높은 도덕적 잣대를 세워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는 가름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그 코인 투자에 대해서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인 투자하는 거 국회의원 지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부분은요 제도가 정비가 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와 정보가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투기성이 굉장히 강한 분야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빨리 여기에 그런 혼란을 없애고 제도를 정비해주고 국민들이 거기서 피해를 보지 않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상황 속에서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거래나 이런 것들의 상황을 준용해 본다면 좀 준용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절대 코인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탄소년단 전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의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의 따뜻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노래 세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과 판매량 등을 합산해 매긴 순위로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억 뷰를 넘겼습니다. 지난 4월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 지민이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핫100에 올린 노래는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모두 6곡에 이릅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아 방탄소년단이 낸 첫 번째 책 비욘드 더 스토리도 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저자의 책이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People come in and ask for it, and we're selling copies. We've got a display up front, but yeah, it's definitely a popular day. 23개 언어로 출간됐는데 발간 당일 미국과 영국, 브라질, 호주와 일본 등에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바비 인형처럼 분홍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올해 코미콘 행사에는 바비 인형 분장의 참가자들이 많았는데요. 다소 비현실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샌디에고 코미콘 행사는 짙은 분홍색의 바비 인형 모습 참가자들이 몰렸습니다. 한 참가자는 포장 박스 안에 있는 인형을 그대로 재현해서 마치 인형이 현실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필리핀의 한 대학 졸업식에도 졸업생들이 분홍색 학사모를 쓰고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열었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바비핑크라는 칵테일도 등장했습니다. 1959년에 미국에서 처음 나온 바비 인형은
전 세계 소녀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고 최근에 이 인형을 소재로 영화가 나오면서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비 인형은 인기도 정말 많았지만 비판도 또 많이 받았잖아요. 예. 바비 인형은 현실에 맞지 않은 여성의 체형을 보여준다면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진은 바비 인형의 신체는 현실에서 10만 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바비 인형 제작사인 마텔은 지난 2016년부터 다양한 피부색의 인형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다운 증후군 여성이나 휠체어 장애인 등의 인형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작사가 이렇게 다양한 소수를 배려하는 인형들도 내놨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호남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빗줄기가 굵어져서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남부, 또 경북 내륙 지역으로도 최대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릉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 30도, 대구는 31도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으로 더 덥겠습니다. 또 당분간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더위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전국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또다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